소개받은 국민연금공단 디지털 전략실 빅데이터부에 근무하고 있는 문길성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컨퍼런스 강연을 쭉 듣고 있는데 유일하게 공공기관에서 온 사람은 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공공기관이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300개 이상은 될 것 같다. 한번 300개 밑에 될 것 같다. 정확하게 우리나라 알리오 시스템에서 공시하고 있는 것은 347개로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아마 여기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학생분들도 공공기관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특히 더 제가 발표하는 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으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국민연금공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 연금 가입 잘 시키고 연금 보험료 잘 걷고 그다음에 모인 기금 잘 운용을 해서 잘 나눠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맞아요. 이게 공단에서 하는 주요 업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는 연금보험료를 걷지 않아요. 징수라고 하는데 징수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보험 통합으로 해서 걷고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저희 콜센터에 엄청 많은 국민들께서 전화를 하세요. 연금공단에서 뭐가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전화를 하시죠. 한참 들어보면 이건 건강보험공단에다 전화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만 조금 개선할 수 있어도 1년이면은 몇십만 건의 전화를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콜센터 직원들이 전화 한 통을 받는데 3분 40초 정도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업무량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하겠죠. 이제 그런 오해들이 있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다른 산업이나 학계에 비해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늦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정규적인 어떤 조직을 갖추고 빅데이터 분석이 시작된 것은 2017년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는 앞선 거예요. 17년 이후에 저희가 30여 개 정도의 분석 과제를 수행을 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추진 개요로 배경 및 목적,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지향하는 것, 그다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과제 수행을 위한 프로세스를 말씀드린 후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의 어떤 특장점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보통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업무 효율화라든지 서비스 혁신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근데 저희 자체는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약자 복지 증진이라든지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이런 어떤 주제로도 분석을 갖다가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약자 복지 증진이라든지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된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몇몇 약소하지만 성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어떤 저희의 그간의 노력들이 어떻게 확산되고 그다음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저희 조직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수원 세모녀 사건 알죠.
80대 노모의 50대의 근로능력이 없는 어떤 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줬다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을 텐데,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극단적인 어떤 선택에 의한 어떤 비극적인 어떤 기사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한편 OECD 보고서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1위입니다. 특히 노인들의 우울증은 세계 1위라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와중에도 연금 수급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근로능력이 없던 어떤 장애를 갖는 딸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2년간 방치한 이런 사건들도 있었죠. 우리는 뭐 백골시친, 백골시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어떤 제도가 있어도 제도의 어떤 복잡성이라든지 어떤 불합리함, 이런 것 때문에 제도의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또한 그냥 신청 자체가 귀찮아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지원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 처음에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저는 그전에는 국민연금공단에 합류하기 전에는 학교에 있었는데 2017년 처음으로 그런 전문가를 채용한다라는 이런 것들 보고 이제 한번 공단이나 이런 데서 한번 일을 해볼까 해가지고 자리를 옮겼어요. 자리를 옮기고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몇몇 가지를 수행을 하고 뭔가 화려한 그래프에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한 다음에 요청하신 분들께 제공을 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그 결과가 활용이 업무에 안 됐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가 작성한 보고서가 화려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개선 사항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어떤 업무 활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했죠. 그래서 보통의 빅데이터 분석은 어때요? 현황 파악하고 그나마 현황 파악하는 것도 해놓으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특히 그 업무의 전문가들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요. 사실 모르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몰랐던 진짜 사실도 있죠. 이런 특성을 파악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개선 사항 도출하고 개선 방안 제시까지 최종적으로 개선 사항 제시를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과제를 수행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개선 사항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제시를 해봤는데 여전히 업무에 활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서들도 많고. 그래서 좀 더 과제 수행을 위한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분석을 수행을 위한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과제 추진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겠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험을 보지 않으면 공부를 할까요? 스스로? 즉 평가라는 것은 어떤 영역에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역시 과제를 요청하신 분들 자체도 성과 점검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과제 추진 프로세스는 발굴에서 수행, 업무 활용, 성과 분석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저희가 수요 조사 당시부터 요청 부서에게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업무를 개선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죠. 저희가 수립한 어떤 프로세스는 저희 임무대로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이런 공공기관이다 보니 행안부 지침을 많이 따르게 돼요.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어떤 가이드를 준수해서 작성했습니다. 좀 더 친밀한 어떤 협업 관계에서 과제가 수행될 때 원활히 수행될 수가 있을 텐데 이것도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다 바빠요. 자기의 업무하고 조금만 다르게 되면은 회사에서는 다 바쁘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협조를 얻는 게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국민연금공단 주요 사업이 있고 그에 비해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새로 생겨난 어떤 업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추진 체계를 구성을 해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 조건이 조금 못 되니까. 그런데 공단 데이터는 가지수가 좀 많아요. 다른 뭐 산업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15,000개 정도의 테이블이 있고 30만 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효율적으로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분석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된 어떤 메타 시스템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요 조사를 응한 어떤 요청 부서들 그다음 전산 부서랑 같이 협업하에 데이터를 분석용으로 구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지금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에서 적용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전 국민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돌아가신 사망자들 데이터들까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가지고 있죠. 또한 이분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서 연금 보험료를 얼마씩 납부를 하셨는지 그리고 얼마씩 보험료를 나중에 급여를 받게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이력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의 어떤 소비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제력이라든지 어느 정도 저희가 파악하려고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복지 증진을 위해서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거지 어떤 영리적인 어떤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분석은 조금 하지는 않죠. 다만 공익적인 어떤 차원에서 분석을 수행하는 것들이 많은데 아마 경기도 같은 경우에 버스 노선 개선하는데 저희 국민연금공단 데이터가 활용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출퇴근하는 어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집과 직장의 주소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출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겠죠. 뭐 서울에 계시지만 아니 경기도에 거주하시지만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이런 데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한 어떤 몇 달째 연금보험을 체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뭔가 좀 안 좋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자살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 데이터들은 복지부로 실제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자체는 분석을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아니에요. 대부분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떤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조금 그런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공단의 어떤 업무 구조, 그러니까 그 지역 해당되는 어떤 지식이 없으면 그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가입 기간이 뭐야? 적용제에는 뭐고 납부예외는 뭐야? 등등등 이런 사항들을 알아야지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한 30여 개 분석을 갖다 수행을 했는데 몇몇 대표 사례, 비교적 최근의 대표 분석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초 수급 생활자,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없으시는 분들이에요. 뭐 질병이라든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몸인데 국가로부터 어떤 생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것들을 근로능력 평가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워요. 일단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받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그다음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평가나 근로능력 평가를 갖다 받게 돼요. 그리고 근로능력이 없다가 유지가 되면 2, 3년 주기로 다시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특히나 몸이 불편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면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사실 그래서 뭐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사항이었어요. 이런 제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이런 과제를 수행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 농업인에 대해서 좀 저소득층 농업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50%를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액수로 보면은 얼마 되진 않아요. 뭐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소득이라고 잡으면 연금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9%를 떼게 돼 있으니까 9만 원의 반절이면 4만 5천 원이 되겠죠. 얼마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률 자체도 25%도 안 돼요. 한 5년 정도 평균 내보면은 굉장히 저조한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률이 5만 원, 4만 5천 원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그걸 갖다 받을 필요가 없다? 아니면 아니다. 그거라도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급여 산정을 할 때 가입 기간도 고려하게 돼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그런 기간이 많게 되면 그 인정 기간에서 빠지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라도 이어나가게 되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안내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농업 인구가 거의 한 140만 명한테 일일이 다 안내를 한다라고 하면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단 직원들 얼마 안 되는데 사실 힘들고, 이때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은 분에게 일단 우선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수행한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성격에 맞게끔 어떤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회자돼요. 일하는 방식을 개선을 해야 된다. 서비스를 혁신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 가장 쉽게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들,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콜센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콜센터 업무들.
특히 뭐 기계가 좀 상담하면 안 돼? 간단한 증명서 발급 정도는 챗봇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콜센터 분석을 분석한 사례가 있어요. 잠깐 우측에 있는 요 워드 클라우드를 보시게 되면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 상담한 내용들에 대해서 주요 키워드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 보다 보면 건보, 왜 그러냐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바쁘니까 건강보험공단이라고 다 입력을 못 하세요. 메모를 남기실 때. 그래서 건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납부 예외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실제 분석을 해보니까 건보로 오인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키워드에는 안 나오는데 본인이라는 키워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하는데 본인이라는 말이 왜 많이 나오게 될까요? 일단은 상담할 때 본인이세요? 라고 묻게 됩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서류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이 아니면 떼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전체 상담 시간 중에서 그런 본인 인증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담하기 전에 요즘에는 어때요? 전화기에서 뭐 A라해서 개인 주민번호라든지 전화번호 입력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확인 절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했고 그런 결과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2018년에 미미하지만 챗봇 시스템을 하나 도입을 했어요. 이때 기초 자료로서 이런 분석 결과들이 활용됐습니다. 또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장애인 서비스 조사 관련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픈 사람이고 이 사람도 아픈 사람인데 똑같거든요. 상태가. 근데 이 사람이 하면은 100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오면 8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평가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활동 지원에 대한 액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조사자 간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불만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 또 저희가 과제를 통해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몇 가지 대표 사례들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들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공학적이고 실험적이고 이런 데이터들보다는 대부분 사회 문제, 어떤 사회학적인 어떤 데이터로 구성되는 것들이 많죠.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때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성과를 정량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질을 향상시켰다는데 무슨 지표로 이걸 질을 향상시킨 거죠? 막 이런 것들 좋아졌다는데 뭐가 좋아졌죠? 이런 것들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요 과제 그다음에 말씀드릴 과제는 정량적으로 어떤 성과들을 측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 사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기초수급자의 어떤 근로능력 평가 요거의 유효기간을 갖다 연장을 해주자. 죄송합니다. 전 페이지로 가면 그와 관련된 어떤 그래프가 요 그래프예요. 빨간색 부분이 굉장히 적죠. 이게 왼쪽이 근로능력 없음의 횟수입니다. 그 최종 평가 결과 간의 어떤 이런 것들 이렇게 했을 때 근로능력 평가 횟수가 이게 없음으로 많아지게 되면 최종적으로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대부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병세나 이런 것들이 고착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전혀 호전 가능성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라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조차도 빈번하게 평가를 갖다가 요구하게 된다면 굉장한 불편이 초래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런 걸 분석을 할 때는 단순히 어떤 시각화된 어떤 자료만 가지고는 근거 자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전통적인 기법이긴 하지만 통계적인 어떤 검증들이 요구되게 되죠. 이 과제는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방식들을 이용해서 검증을 한 겁니다. 단 약간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유사한 어떤 집단들, 그러니까 뭐 성별, 연령대, 그다음에 질병 유한, 뭐 의학적인 어떤 단계 등등등에 따라서 집단을 세분화하다 보면은 굉장히 통계적으로 비슷한 집단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런 집단이 한 12,000개 정도 돼요. 근데 이런 12,000개 정도에 되는 집단에 대해서 일일이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현업 담당자에게 줬더니 질겁을 했죠. 아,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우리는 규모 산정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유효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런 의견을 주셔서 이걸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냥 간단하게 엑셀로 시뮬레이션 도구를 갖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어떤 집단에 대해서 필터를 하게 되면 규모가 나오게 되고 이 사람들의 근로 능력이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얼마가 되며 통계적 가설 검증 결과는 어느 정도가 되게 되는지 이러다 보면은 전체 대상자 우리가 한 35만 명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규모 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을 실시할 때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도 고려해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게 되게 되면은 굉장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예산이 뭐 부족하게 된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될 텐데 현업 담당자 그쪽 전문가들이 분들께서 그 시뮬레이션 도구를 이용해서 열심히 근로능력 평가를 위한 어떤 기준을 갖다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복지부와 논의를 거쳐서 작년 12월에 개정고시를 하게 됐죠. 여러분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갖다 올린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법을 바꾼다란 말은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있는 일이었었어요. 분석으로 불편한 제도를 개선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고 그러면 뭐 바뀐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연속으로 3회 근로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증상에 따라서 근로능력 기간을 갖다가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바뀐 게 이제 법의 골자였고 이대로 바뀌게 된다면 향후 5년간 한 8만 4천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회적 비용 역시 굉장히 절감하는 어떤 효과가 있겠죠. 농어민 관련된 이런 것들은 그냥 가입 확대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이 신청 가능성이 높겠느냐. 사용한 기법은 전통적인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들 머신러닝 기법 중에 랜덤 포레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는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많이 이용을 하게 돼요. 그 이유는 공단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범주형 자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범주형 자료가 많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수량하기가 어렵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결측치가 굉장히 많아요. 결측치가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최신 기법들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해서 하게 되고 모형을 개발했는데 성과가 괜찮았어요. 성능이 괜찮아서 안내 활용했고 실제로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했을 때 한 4천 명 정도 소득 신고자가 확대된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 심사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인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스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저희가 정량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뭐 기초 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관련해서 84,000명 정도 효과가 있었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하게 돼야 그런 거에서 조금 더 돈을 많이 걸었다. 실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부정수급권 이 정도 되게 되면 포기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근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신뢰예요. 한 명이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다 보면 공단 업무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수행했던 과제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떤 분석 사례와 어떤 성과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내부 게시판의 어떤 카드 뉴스라든지 우리 기관의 어떤 리더 그룹들을 통한 어떤 설명회, 그다음 내부의 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 효과 있다고 검증된 모델들은 연속해서 이용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발제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으며, 저희 공단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과의 어떤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영역의 어떤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